내년 1월달, 2월달쯤 한번 시장에서 큰 혼란이 나타나지 않을까. 최소한 40% 이상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진다.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방TV 콘텐츠 페스타 특집 콘텐츠 3부의 진행을 맡게 된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12월 10일부터 진행된 직방TV 콘텐츠 페스타 여러분들 재밌게 시청하고 계십니까? 자, 2020년 부동산 대전망이라는 주제 아래서 다양한 테마의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특집은 여러분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2022년 부동산 흐름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데이터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오늘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데이터 노우주의 김기현 대표님과 너무나 또 유명한 분이시죠. 아포유의 이종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웹 서비스하고 있는 데이터 노우주의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포유 부동산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이종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두 데이터 전문가 분들이 전망하는 2022년 부동산 과연 어떨지 제가 조목조목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은 혼돈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등락도 심했고 변화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계속되는 집값의 폭등,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 또 금리 인상,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지금 심화되었다는 보도가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호갱노노 앱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변동률이 계속 마이너스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2022년에 부동산 수도권 아파트 거래 절벽은 계속 이어질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대표님. 거래 절벽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그 근거는 뭐냐면 작년 중순에 엄청난 이 패닉 바잉 거래량이 터졌어요. 지금이라도 안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그런 공포에 영끌해서 20대와 30대가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그런 것들이 2006년 이후에 지난 이제 거래량 데이터에서 이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살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패턴은 과거 대세 상승장의 막바지였던 2006년 말에도 똑같이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거래량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한 1년 반, 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 침체기가 오는 겁니다. 내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선도 있고 조금 이런저런 뭐 호재가 나올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면 잠깐 거래량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거래량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잘 들었고요. 다음에 우리 또 이종원 대표님 의견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5천 건 밑으로 거래되는 시점, 올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보합 내지 하락을 갖다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자극적으로 가서 2,500건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시장이 그야말로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하고요. 직계 1회로 2,500건 밑으로 거래가 떨어진 것은 이번을 제외하고는 4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4번이 전부 다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요. 2021년 2월 달부터 5천 건 밑으로 거래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하락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급등하고 있는 구간이 나오죠.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지금 정부에서 금리라든지 대출 중단을 통해서 일단은 거래량 압박했는데 대기 수요는 점점 누적되어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00건 저는 아무리 길어야 이건 4개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월달, 2월달쯤 한번 시장에서 큰 혼란이 나타나지 않을까. 전 상당히 공포스러워하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강화된 종부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양도세에서 고가주택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가 되면서 이 앞서 우리가 살펴본 거래 절벽, 이 매물 잠김 현상을 과연 이 비과세 기준 완화가 해소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영향, 이게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2022년에는 주택 매물이 늘어날까? 자, 이번에는 이종원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2월 달부터 거래량이 5천 건을 넘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네. 이건 분명 시장에 매물이 줄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질적으로 2030의 절대량은
지난 정권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다만 갈아타기 수요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2030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뿐이지 절대적인 양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폭등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만 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매도 가능 물량이 적다는 걸 의미한 겁니다. 이 부분은 바로 양도세로 인한 영향이 커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를 물리다 보니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팔 수가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양도세 완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런 수급 불균형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차기 정부에서 그 결정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5천 건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은 양도세 완화 카드가 다음 2022년도에 어느 시점에서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이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기현 대표님.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이제 1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9억에서 12억으로 해준 거는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매물이 늘어날 거다? 이거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주택자 분들이 내 집이잖아요. 내 집을 파면 또 어딘가를 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래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주택자 분들 뭐 비과세 양도세 기준을 완화했다라고 해서 냈다 팔아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좀 완화해 준다. 이거는 분명히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수 있는 동기는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 강화하는 거는 아직은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가장 긴 지금 8년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내리 속에는 부동산, 아파트 사면 무조건 돈 번다.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아직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내는 거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격이 멈추기만 해도 종부세는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파트를 사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올 수도 있는,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시장에 엄청난 매물이 쏟아지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차트는 전국의 수급 동향입니다. 십자선이 있죠. 거기서 왼쪽에 있는 지역은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더 많은 지역이에요. 즉 팔자세가 많은 지역인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지역은 사자세가 많은 지역이에요. 전국적으로 지금 조금씩 매도세가 지금 강해지고 있고 살려고 하는 매수세는 약해지고 있다. 전국에 지금 상당한 지역들이 전부 다 실제로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점차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시중에 도대체 그럼 왜 매물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냐.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내년 상반기 즈음에는 조금 어느 정도 매물이 좀 소화가 되면서 좀 감소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년 중순, 내년 가을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도 이러한 매물 증가세의 추세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팔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이제 매매 매물도 중요하지만 전세 매물 데이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 분홍 색깔이 전세 매물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전세 매물이 매매 매물보다 올라오는 속도가 더 가파르죠. 전세 매물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전세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면 매매 시장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마침 이제 전세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에 그러면은 이종훈 대표님은 전세 매물이 증가할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세 물량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늘어나기는 쉽지는 않죠. 갭 투자자들이 늘어나야 전세 가능 물량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갭 투자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이제 막혔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임차인들이야 점점 서서히 월세화로 변환되어가는 과정을 거칠 테지만 이제 신혼부부들, 이분들은 갈 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전세도 지금 이제 물량이 내년부터 거의 대부분 막힐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월세를 찾는다 하더라도 좀 월세 물량마저도 지금 내년 7월달 이전까지는 쉽게 나오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혼부부들이 그 임차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물건은 새로이 나타나는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원천 다 차단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그 임대차 시장은 상당히 불안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급격한 월세화란 부분 역시도 앞으로 우리 사회의 커다란 숙제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네, 일단
두 대표님 생각이 어느 점에는 동일하고 어느 점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현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에 이제 적체 물량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고, 이종훈 대표님은 크게 양이 변화가 없을 거다. 오히려 더 줄어들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이 몇 년간 폭등한 또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어요. 이 대책들이 실제로 작동하면서 원래 정책이 나왔던 그 명분을 해결했나? 거기에 봤을 때는 아직은 좀 해소가 다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데이터로 보면 최근에 이 3개월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상승폭이 좀 주춤했단 말이죠. 이 직방 앱 통해서 또 보면은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변동률이 20%가 넘어요. 21.8%였는데 이거를 1년간으로 보지 않고 3개월로, 최근 3개월로 보게 되면 4.4%예요. 그러니까 주춤했다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한데, 자, 이쯤에서 내년 수도권 아파트 값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기현 대표님 먼저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자, 금리는 앞으로 올라가겠죠? 사상 최고의 가계부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출 규제를 하고 있고, 이런 기조가 내년에 달라질 수 있냐?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이제는 어떤 대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대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고, 물론 내년 초에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분위기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상황은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상중하저의 흐름을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외곽 지역 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계속 기본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저도 아프님하고 똑같아요. 부동산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네, 왜? 돈의 총량이 늘어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의 총량과 부동산의 총량이 서로 비슷하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저 빨간색 선이 뭐냐면 대한민국 아파트 시가 총액입니다. 전체 아파트.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돈의 총량이에요.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돈의 총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이 이렇게 많이 고평가된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년에 한 번 정도씩은 또 통화량보다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만약 혹시라도 내려간다면 최소한 40% 이상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진다. 자, 잘 들었고 이번에 이종원 대표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방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상승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가장 명확해요. 거래량이 줄었는데 상승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거래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이 자료는 무엇이냐? 바로 서울시에서 발생된 거래들 신고가율을 갖다가 2006년도부터 2021년 11월까지 쭉 뽑아낸 자료예요. 신고가율이 나온다는 거 정상적인 수준은 10에서 20% 사이가 안정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폭락 아니면 폭등밖에 없다라는 게 이 차트로 통해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구간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들 신고가율 40% 폭등 장세 맞습니다. 이 다음 차트는 좀 더 자극적입니다. 이 붉은색 선이 지금 신고가로 거래된 아파트들의 평균 거래가입니다. 지금 12억 수준에서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초록색 선은 무엇이냐? 바로 이전 최고가 대비해서 전고가 대비해서 상승 금액이에요. 지금 사실 시장이 안정됐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전 최고가 대비해서 1억 2천씩 높아진 가격에 지금 12억대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선 당장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돼야 되는 아주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신고가율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내년 3월달 이전에 터질 가능성이 무척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으로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 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실제 수요자들, 실수요자가 주목해야 될 가격점, 이걸 상승, 하락으로 뒀을 때 여기에 시그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기현 대표님 먼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나 가까운 경기도,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대구, 여기에 계신 실수요자 분들은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조금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입주 물량이 터졌을 때 기회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뀌는 입주 물량 데이터를 좀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왜냐면 이제 한 2년 반 3년 뒤부터는 입주 물량이 추가가 될 수 있거든요. 입주 물량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23년 한 중순 이후로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한 24년 중순이나 그 정도쯤에 이런 입주 물량 데이터나 여러 가지들을 감안하시면서 어떤 실수에 대한 이런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종훈 대표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걸쳐서 매매 선호 구간이 있었고 전세 선호 구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 패턴들이 나타나는 게 전세가율이 80%대에 가까워지는 시점이 실질적으로 가장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김기원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 시점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판단이고, 2023년 3, 4분기부터는 입주 물량이 좀 많아져요, 서울에. 문제는 지금 이 폭등이 그때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그때 아무리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까지 떨어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점은 맞습니다. 저도 예측이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능하다면은 내년 상반기 이전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세가율을 시그널로 여기고, 여기에 따라서 80%에 가까운 수치가 왔을 때가 적절한 매수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두 대표님의 데이터를 토대로 2022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부터, 그리고 주택 매물에 대한 전망, 그리고 전월세 시장의 흐름, 여기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2022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자, 먼저 김기원 대표님. 경기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전반적인 경기가. 요번 데이터는 이제 한국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와 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이제 경기 선행 지수 데이터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급반등했던 경기 선행 지수가 최근에 둘 다 꺾이고 있는 초입이에요. 전반적인 지금 경기가 지금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한국의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산 시장이 상승할 때는 부채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좋죠. 근데 앞으로의 경기 전망은 별로 좋지 않고, 주가도 3,300에서 고점 찍고, 이제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뭐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좀 조심해야 되는 국면에 온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지역적으로 조금 쪼개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제일 안전한 지역은 어디냐? 바로 위에요. 가장 안전한 지역들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 2군 지역 사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인천이 속해 있는데 인천은 왜 안 된다고요? 입주 폭탄 때문에. 그래서 인천은 2, 3년 뒤로 미뤄라. 그 다음에 유의 지역, 부산, 대전,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여기는 조심해야 된다. 특히나 대구는 엄청난 입주 폭탄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최소한 3, 4년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종인데, 세종은 위험 지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세종이 엄청난 하락을 할 거냐?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종은 앞으로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은 어느 정도 작년에 너무나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조정 기간이 필요로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뭐 30%, 40%, 50%씩 급락을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빠른 내년 말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좀 상황을 보면서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도 지역별로 보기가 좋은데, 여기서도 여전히 충북, 경남, 경북, 충남, 전북이 좋다라고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지역들은 아까 수급 데이터로 봤을 때도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서울 맨 밑에 있는 서울, 세종, 경기, 인천, 부산, 저기는 또 역시 그닥 좋지 않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데이터가 서로 겹치는, 안 좋은 지역도 서로 겹치고 좋은 지역도 서로 겹쳐요. 그래서 좋은 지역들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고, 안 좋은 지역은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금 추이를 좀 보면서 2, 3년 후에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네. 22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종훈 대표님 22년 전망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1, 2, 3월 정말 위험한 시장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약간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사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2017년 이후 너무 급등했던 부분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폭등이었거든요. 이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고 나서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는 것은 좀 약간 무리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생각해 보시고 차기 정권에서는 부디 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만 문제는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앞선 차트 다시 한 번만 좀 보여드리자면은 서울시 아파트 평균 거래가 및 거래량 추이 자료에서 봤을 때 사실상 수급이 무너졌을 때 시장은 안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초월할 때 시장은 안정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년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입주 물량은 역대 최저를 갖다 기록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이 상당히 안 좋은 시기는 맞는 만큼 내년에 좀 주택을 갖다가 임대를 연장하시기보다는 매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요즘 무주택 갭 투자자분들은 좀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고 그런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잔금 대출을 못해서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이 갭 투자에 너무 전세 맞춰지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거주할 주택을 갖다가 매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두 분의 말씀 다 들어봤고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참 놀랍게 오늘 또 시청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부동산 데이터의 강자로 불리시는 두 대표님과 함께 해봤는데 두 분의 소감도 들어봐야겠죠. 김기현 대표님 먼저. 네. 이제 미래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사실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종훈 대표님이나 저나 데이터에 근거해서 전망을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뭐 제2의 코로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다시 뭐 임대차 3법과 같은 또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누가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본인의 자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종훈 대표님도 오늘 어땠나요? 저 역시도 대표님 자료 너무 좀 뜻깊게 봤고요.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김기현 대표님은 하락론자 그리고 보이는 폭등론자 뭐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김기현 대표님 그렇게 하락론자도 아니시고 데이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을 평가해 주셨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 역시도 폭등론자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정말 이 자리 정말 너무 소중한 자리였고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예. 저 두 분 저도 만나뵈서 너무 좋았고요. 일단 제가 만나본 두 분은 그 누구보다 부동산 시장을 또 사랑하시고 연구하시고 시장론자라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콘텐츠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자, 바로 내일 12월 30일 날 업로드되는 또 부동산 썰보다더 특집편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